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쭤볼 게 많은데요.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뭐 발표 전에 참모들하고 격론을 벌였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진실이 뭡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 톤앤 매너로 조율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사실은 그 결과,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급하게 이 담화문이 결정이 되고 나오다 보니까 담화를 하고 나서 수습하는 과정들에서 보면은 이게 확실히 좀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된 건 아니었구나라는 방증들이 곳곳에 나오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대통령의 담화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관계자가 부랴부랴 내려와가지고 이제 뒷백이라고 하죠.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 나섰는데 그때 이제 한 멘트가 정말 저는 약간 그 이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게 뭐였냐면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넌버벌이 70%고 말과 글이 30%인데 그 70%를 자기가 채우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뭐 표정, 몸짓, 맥락, 태도 같은 것들을 본인이 채우기 위해 왔다고 하는데 그 말은 대통령의 표정, 몸짓, 맥락, 이 태도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걸 자인하는 꼴 아닙니까? 뭔가 네. 오해를 낳고 있다? 근데 그걸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대통령의 그 표정과 그런 거를 또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좀 너무 강하게 나갔구나. 뭔가 이 메시지에서 마사지에 들어가겠구나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지금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래서 익명으로 백그라운드 브리핑도 하고 나중에 이제 직접적으로 또 막 언론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수습에 나서는 거잖아요. 결국 대통령이 질러놓고 참모가 수습하는 과정이 또다시 재현이 된 건데 이것 자체가 용산에서 지금 정무적인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증명이 되겠죠.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사설이 가장 잘 그 상황을 짚어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목이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의대 증원 2,000명 고수인 건지 아닌 건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50분 넘게 들었습니다. 대부분 심지어 방송 3사를 비롯해가지고는 이제 종편까지도 중계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놓고 참모진들이 오후에 해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 심지어 각 신문 1면에서 오늘 해설을 두고 대통령이 강공 기자를 펼쳤다. 혹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간을 열어뒀다. 이렇게 각각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들었는데 이게 라쇼몽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주는 사회적 비용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왜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드는 아니, 것이죠. 조금 전에 저희가 한문경 후보하고 인터뷰했는데 일단 대국민 담화 바로 듣고 탈당 요구했는데 나중에 설명 듣고 보니까 아니더라 해서 탈당 요구 철회. 뭐 지금 이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맥락으로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종섭 호주대사가 사의 표명했죠. 그죠? 대통령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제 대국민 담화 그러니까 지금 총선에 인접해서 여권에 불리한 이슈로 작동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맥은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의정 갈등 문제를 선거 리스크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조금 전에 함은경 후보도 이건 당 견인의 결과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맥은 그렇게 이제 잡힐 수 있는데 그 맥에 비해서 메시지 내용과 형식은 안 맞는다. 그죠?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마지못해 억지 춘향 뭐 거의 이쯤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그러니까 보통의 정무적 판단이라면 이 시점에 대통령이 이제 타협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타협을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옴으로써 어떤 갈등의 절정에 가 있다가 중재하는 모양새로 이 어떤 선거 막판에 하나의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봐야 될 텐데 혹은 뭐 호재를 만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일 거고 일요일 밤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라는 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자기는 개혁의 의지를 꺾이지 않겠고 국민들한테 용기를 좀 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화물연대 파업 때도 본인이 이제 잘 수습했고 한일 관계 그 개선 때도 모두가 반대했지만 결국 내가 해냈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마지막에 덧붙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참모진들은 이 톤앤 매너에 있어가지고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들이 계속 좀
이렇게 수습되지 않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싶습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메시지가 어제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국민 담화가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중앙선대위 당 회의에서도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의대 증원 문제 너무 이렇게 못 받고 갈 거 아니다. 방향은 맞지만 어쨌든 좀 이거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읍소 아닌 읍소를 했거든요. 그 말은 조금 있을 나올 대통령이 담화에서 지금 이 매듭을 좀 풀어주기를 바라는 당의 기대가 이렇게 반영이 됐던 거였는데 그 직후에 이제 나온 메시지가 굉장히 좀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다들 이제 당에서는 당황스러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어제 담화 그 자체보다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사실은 이거라고 보는데 그 의대 증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론은 절대적으로 지지였어요. 그리고 한 달 넘게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이제 개혁으로 본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달 넘게 끌어오면서 이게 돌파가 되지 않는. 그래서 개혁 실행 능력의 문제가 사실은 지금 관통하고 있는 본질적 문제는 사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한 달 넘게 끌어오면서 선거, 그러니까 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악재로 만들어버리는 이 어떤 그 무능력. 이게 문제의 본질인 것이라는 거죠.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실제로 그런 취지의 페이스북을 대국민 담화 이후에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의지는 가질 수 있죠. 그걸 얼마나 실행해서 관철시킬 수 있느냐가 결국은 정치력인 것인데 여기서 지금 너무나 빈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제 담화문 같은 경우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류의 담화가 나와버리는. 실제로 대통령 담화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 것이죠.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 같은 선례들이 좀 잘못된 학습 효과를 준 게 아닌가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강하게 밀어붙였더니 결국에는 정리가 됐고 그리고 여권에서는 어쨌든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평가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사안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분명 여권의 호재로 시작했던 거였는데 이게 악재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혀 이 이슈를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중간중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뭔가 갈등의 중재자로 만들어갖고 당을 좀 더 띄울 수 있는 모멘텀이 잠깐 형성이 됐지만 그게 한나절도 못 가고 바로 사그라들어 버리는 이것 자체가 여권이 호재조차도 관리를 못할 정도로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제 그 대국민 담화는 이 의정 갈등에 좀 매듭을 풀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계기가 됐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걸 키우는 화근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보다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들을 다시금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여권의 악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굉장히 직선적으로 밀고 나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또 국민들한테 득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이제 이겨가지고는 선거 대통령이 바로 이제 사실 처음 출마한 선거이고 마지막으로 출마할 선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이겼다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실 정권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 부정적인 평가가 겹쳤을 때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굽히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였는데 네. 이번에 사실 좀 그런 상황이 다시금 반복됐고 특히나 선거가 지금 이제 사전투표까지 생각하면 얼마 정말 안 남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 악재인 지점이 좀 크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입장에서 여권의 선거 전략은 계속 이제 뭐 외부의 평론가들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이 최대한 안 드러나는 게 중요한데 대통령이 자꾸 전면에 나선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을 끄려고 올라온 거잖아요. 불펜으로 갑자기 이제 본인이 등판을 한 건데 네. 불을 끄기는커녕 불을 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물 대신 기름을 뿌리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메시지와 별개로 대통령의 표정이라든가 그 인식 그다음에 나오는 이 강경한 어조 이런 것들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생기니까 사실은 그 직후에 나온 수많은 언론들이 대통령실 강경기조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그럼 이 모두가 이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낸 거냐. 사실은 원래 대통령이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뭐 정확히 뭐 내면까지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그걸 받아들이는 미디어와 국민들은 대통령은 의정 갈등을 지금 풀 생각이 없구나. 이걸 본래의 기조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이제 여권의 입장에서는
네. 악재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여권에서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기사의 멘트는 경향신문 기사인데 이제 공룡에 빗댄 이야기거든요. 한 국민의힘 의원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혜성을 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저렇게 대책 없이 억지를 부릴 수는 없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당내 반응은 매우 안 좋은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좀 대통령이 이번 이 지금 타이밍에 등판을 했으면 좀 이걸 풀어주겠구나 나서가지고 뭔가 유화적으로 나오면서 뭐 아주 뭐 물러서는 모습을 당연히 볼 수는 없겠지만 원칙은 견제하되 뭔가 이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보는 좀 부드러운 이야기가 나올 줄 알고 그걸 기대하고 이제 아 좀 풀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메시지가 딱 던져지고 나니까 그 기대가 이제 배반당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내면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후보들별로 이제 다른 톤의 메시지가 막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뭐 함은경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이제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안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기 대해서 뭐 홍준표 시장이나 뭐 이장우 시장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함은경 후보를 공격하고 막 이런 내분이 또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일치 단결해서 선거를 치러도 지금 판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에서 또 뭔가 갈등 포인트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 관련 이제 실패라고 평가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속칭 적전 분열입니까? 그러니까 그쵸. 지금 일정 부분 이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다 뛰쳐나가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대통령 담화가 나온 직후에 제일 인상 깊게 봤던 보도는 7분 후에 나왔던 건데 TV조선 단독 기사거든요. 한동훈 의례중원 규모 유연하게 대통령실에 강력하게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담화를 보고 나는 이 상황에 책임이 없고 나는 오히려 반대했다라는 취지의 보도하고 바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을 그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실제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지역에서 이제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까지 했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것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대통령과 선긋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대통령은 굉장히 외로운 걸 떠나서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 이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그러니까 생각은 뭘까요? 응? 총선 후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최근 저희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이 메시지 톤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총선 이후에 떠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당에 남아있을 생각이 좀 더 강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다만 본인이 원래 그렸던 구상은 위기의 이제 여건을 본인이 약간 이제 구원투수로 등판해서 잘한 다음에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등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리인을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제 당권을 잡는 그림을 그렸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총선, 그러니까 위기의 총선을 본인이 구해내야 되는 이 작업이 필요한 건데 용산이 너무 안 도와준다라는 인식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 주변의 측근들에서 좀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산하고 당이 뭔가 좀 호흡이 맞고 티키타카가 되어야 이게 이제 시너지도 나오고 뭔가 안 좋은 선거도 좀 이제 최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계속 엇박자가 나면서 용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럼 기자들 다 무르르 몰려가서 물어보잖아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아 이번 대통령실 메시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계속 이런 질문들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애매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완전히 또 차별화를 해가지고 뭐 각을 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전혀 또 이것과 완전히 커플링이 돼가지고 일치 단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때 물어볼 때마다 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친윤과 대통령실의 의심은 무엇이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정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월 28일 날 이제 나왔던 국민의힘 포스터를 보면 이제 위원장의 선거 일정이 있습니다. 선거 유세 일정을 쭉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포스터 제목이 지금부터 시작 한동훈이 지금 갑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포토샵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을 위한 전체의 희생이라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후를 염두에 둔 본인 정치하고 있다. 이렇게 용산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고 그게 끝없는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총선 승리를 견인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권 심판 정서가 되게 그러니까 그 많이 발동이 되어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판에 총선 승리를 이끈다는 건 한동훈의 공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위상은 확고해지는 거고 이건 분석하고 말 게 없죠. 이 자리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본인이 정말로 당에 남고 싶어도 남을 수 있느냐는 좀 한번 진단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흥미로운 점이 이건 내 탓이 아니다라는 톤인 거잖아요. 이거 용산 때문이야라는 게 이제 은연중에 계속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부족한 거 있고 뭐 대통령실 뭐 이런 거 좀 아쉽고 하지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나는 주어지는 데서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좀 봐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전략이 뭐 이제 결과를 놓고 봐야 이제 사후적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용산하고 너무 본인이 커플링이 돼가지고 같이 운명 공동체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본인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그 주변에서는 용산이 왜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지 약간 억울함도 약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좀 들어보면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앞에 나서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 보여야 우리가 그나마 좀 선거를 치러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이렇게 짜고 스포트라이트를 줘가면서 하는 건데 예. 왜 이렇게 용산이 안 도와주고 자꾸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견제를 하느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밭글이라고 하죠. 네. 보통 이렇게 저희 기자들끼리 이렇게 도는 이야기들 중에 최근에 돌아왔던 것 중에 제가 물론 신뢰도가 뭐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재밌었던 게 용산에서 총선 승리를 바라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은 총선을 과도하게 이길 경우에는 그 공이 모두 한동훈 위원장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에이. 개헌 저지선 확보 정도로만 지금 보고 있다. 물론 이제 뭐 보통 이런 글들은 누가 만들었는지가 대충 보입니다만 그 별로 그럼에도 신뢰성이 없는. 근데 보면 이런 글들이 도는 것 자체가 그 어떤 다른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방증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서로 사이가 안 좋구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금 이 어쨌든 같이 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총선 이후에는 뭔가. 네. 그것만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지금 현역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한이 있습니다. 게다가는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실패했을 경우에 미래가 그렇게 담보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특히 이제 국민의 미래 이번에 비례대표로 들어가는 인사들의 면면을 좀 봐야 된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윤한 갈등 2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주기한 전 위원장 지금 민생특보이죠. 그분의 국민의 미래 이제 비례 후보 관련된 갈등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혹자가 이제 국민의 미래 쪽 이제 상황을 잘 아는 사람 이야기로는 대통령 인사 말고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좀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인사를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미래와 상관이 없는 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 힘과 국민의 미래 쪽에 친한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의원들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대권 주자로서의 본인의 지지율이 계속 여권 안에서 1등이라고 하는 지지율 견인이 된다면 충분히 이제 힘이 빠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제로서 여권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 마무리하기 전에 유승민 전 의원 있잖아요. 요즘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지원 유세를 요청하는 후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엄청 많다고 합니다. 엄청? 네, 엄청.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쏟아져가지고 진짜? 예, 처음에 이제 유경준 의원을 이제 처음 스타트로 시작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북갑에서 이제 이종철 후보 하고 해서 제가 이제 이종철 후보 유세 때 그 지원 유세 때 직접 현장 가서 보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잠깐 이제 관계자한테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쏟아질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당에서 뭐 자리도 안 주고 뭐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어쨌든 뭐 유승민 의원 나름대로 어쨌든 헌신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선 모양새긴 했는데 이게 지금 막 전혀 연도 없었던 원래 이제 보통 이렇게 지원 유세 요청할 때는 과거에 뭐 연이 있었고 예를 들면 유경준 의원이든 이종철 후보 같은 경우에든 이제 과거부터 이제 유승민 전 대표하고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당이 얼마 안 남은 친유승민계로 불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스텝들을 보게 되면은 전혀 이제 유승민 전 대표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각지에서 수도권만이 아니라 뭐 대전이나 이런 데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과 장소를 동선 때문에 꼬여가지고 이거를 관리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조율이 좀 어려울 정도다. 그 정도다? 그렇게 이제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그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정권 심판 정서를 조금이라도 희석시킬 수 있는 인물로 유승민 전 의원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지원 유세할 때도 보면요, 그 이야기들을 톤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2조 심판을 내밀고 이제 그러니까 저 범죄자들한테 지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걸로 이제 유세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가 왜 일할 기회를 줘야 되냐, 이 후보가 어떤 면에서 훌륭한 후보인지
건지. 그래서 사실 유세를 보게 되면은 한동훈 위원장 유세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되게 조명을 받아요. 후보는 잘 안 보이고.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옆에서 계속 후보 이렇게 올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도 저기가 조금 더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면들도 있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 지금 그래 저기 잘못을 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런 거는 막아야 되니까 혹은 이제 이런 정도는 좀 그래도 한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전략 자체가 다르다. 공략 포인트 다르고 그러다 보니 지금 수도권 이런 중심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이 뭔가 니즈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옷 색깔이 옅어지냐를 보면 지금 거기가 격전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파란색이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심지어 그것만이 아니라 빨간색과 파란색을 같이 쓰는 후보들도 있거든요. 뭐 특히나 이제 뭐 PK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지금 이제 수도권 격전지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색깔이 점점 더 빨간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흰색 티 입고 있거든요. 네, 흰색 입는 경우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특히나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이원모 경기 용인갑 후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윤핵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후보라고 꼽혔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흰색, 거의 빨간색 다 거의 뺐습니다. 번호 빼고는요. 이제 그럴 정도 번호 밑에는 빨간색이 조금 있긴 한데요. 이제 이런 것이 보여주는 선거 판세, 자체적인 후보들의 판단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제 유승민 후보의 소위 말하는 몸값이 유승민 전 대표의 몸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죠. 지금 선거 막판에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이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지금 이 관련돼서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거든요. 사기 혐의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그 관련된 것들은 이제 별건으로 돌아가겠지만 여튼 이제 어제 양문석 후보가 이 문제가 계속 잦아들지 않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더 추가적인 입장을 냈는데 그 집을 팔고 혹시라도 그 추가적인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라고 했고요. 그게 이제 김의겸 의원의 어떤 모델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죠.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제 이걸 문제 제기한 언론에 대해서 강하게 뭐라고 했었거든요. 언론 중재법과 관련해서 본인이 더욱더 이제 의원이 되면 이걸 세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어제는 이제 그 톤을 더 낮춰서 국민 여러분과 안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으로 더 이상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좋은 정치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후보 철회는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조금 곤란해진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이슈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질 정도로 이전에 이제 트라우마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지금 선거 판세가 이제 민주당한테 좀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졌고 지금 이제 추세가 좋아지셔서 이제 이대로 선거를 이 판세를 굳혀야 되는데 이게 막판 변수로 떠오르게 되면서 이런 이제 후보 관련 논란들이 계속 커지게 되면은 혹시나 지금 잡은 승기가 또 흔들리게 될까봐 좀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쉽게 후보를 지금 사실 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당에서는 중앙에서 뭔가 하기보다는 후보가 알아서 이제 처리를 해라라는 식으로 약간 이제 밀어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네들이 결자 해제해라.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후보가 붙어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인 상황이 됐다면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본인이 이제 처분을 하고 뭐 한다고 합니다만 법적 공방이라든지 앞으로 쭉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계속해서 이 물고 늘어질 상황이 되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계속 이런 이슈들이 이 잔여 어떤 여파들이 남을 수가 있다. 네, 그게 또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죠. 전격적으로 후보 사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세요, 두 분은? 지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이 관련해서는 이제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김민석 상황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상대 후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 이제 서울 동작갑에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더 해야 된다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후보 사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이슈를 다른 것으로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에다가 공영훈, 양부남 후보의 지금 부동산 증여 문제가 또 이제 겹쳐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이. 네. 게다가 이제 김준혁 후보의 이제 소위 말한 과거 네. 발언 논란도 네. 굉장히 직관적으로는 저런 발언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결국은 가장 믿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판 이제 가장 나쁜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어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함으로써 이 스피커를 대부분 가져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묻히는 건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민주당이 이제 허리 수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문제를 안 보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한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예. 이제 그냥
돌파한다라는 기조들을 계속 가져가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게 좀 고마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민주당에서도 여러 논란들이 터지고 있지만 국민의힘도 사실은 논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이번에 조수현 후보 변호인 이제 그 사임 제출한 것도 그렇고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몇몇 건의 사례들을 다른 사례와 함께 묶어가지고 그냥 둘 다 문제야라는 식으로 이제 제로섬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한 후보를 여기서 사퇴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그럼 다른 후보는 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계속 논란이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포인트보다는 그냥 이대로 묻고 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리고 일단 선거 끝나고 나서 하나씩 수습을 해보자. 지금 이런 판단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문석 후보나 양부남, 공영훈 후보가 어떻게 처신할 거냐,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후보들의 문제가 지금 전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이게 사실은 더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뭐 후보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 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판단을 깔고 있기 때문에 당이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선거가 굉장히 이제 사전투표까지 생각하면 정말 막판으로 와 있는 데다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발 뉴스가 훨씬 더 크게 부각되고 있어서 결국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판단을 밀고 간다라는 게 지금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가 지금의 안 좋은 추세를 그나마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의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 후보들을 검증하겠다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라는 이런 큰 이슈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걸로 아마 흐름을 만들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워낙 정권 심판이 원래 민주당으로 안 모이던 심판론이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큰 흐름이 아마 이미 구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해서 완전히 역전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고 다만 여권에서 수도권 격전지 특히 이제 부동산 이슈가 민감한 포인트들 몇 군데를 중심으로 약간의 표를 벌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좀 1대 1터라도 좀 덜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전략을 짜지 않을까. 실제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1000표 내에 승부가 나는 곳이 49곳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민주당이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곳이 꽤 이제 그러니까 안심할 수 없는 곳이 꽤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본다면 이제 격전지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아마 근데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겠죠. 당 차원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보를 사퇴시킨다고 쳐. 그러면 사퇴 선언한 순간에 입국 다시 되느냐. 언론이나 그럼 상대 정당이 알았어요. 땡큐. 그러면서 입을 꼭 닫을 것이냐. 오히려 이거를 다시 어떤 그 발판 삼아서 더 강한 공세에 나설 것이고 따라서 선거 막판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슈 관리가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당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점도 참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예를 들어 후보 등록 전에 나왔다고 한다면은 당에서 뭔가 또 다른 조치를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너무 선거가 코앞이라 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지 빼고 싶어도. 그러니까요. 그냥 이제 맞고 가자.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맨을 맞고 가자 그냥. 게다가 지금 잘못한 거 논란이 맞고 되고 있는 지역구가 1대1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안산갑 같은 경우에 이제 양문석 후보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상대 후보가 장성민 후보입니다. 나머지 기타 후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세종에 지금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를 시키고 국민의힘 유재하 후보와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가 남아 있는 1대1 구도와는 또 다르게 여기는 이제 후보가 사퇴가 될 경우에는 이제 자동 당선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그 논리를 내세우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야 때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